지난주 금요일, 지난 거래일 M7 기업들은 어떻게 이 장을 마감했을까요?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할 기업 역시 테슬라입니다. 8%대 강한 오름세 보였습니다. 4분기 인도량이 감소했다라는 예상치보다 하회된 성적을 내놨지만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와 함께 중국에서의 판매 대수는 상승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주가를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캐나코드 제뉴어티에서 앞으로의 잠재력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라는 말과 함께 목표 주가 298달러에서 404달러까지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엔비디아 역시 강한 상승불 켰습니다. 4.43% 오름세 보였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여전히 토픽으로 제시한다라는 부분을 재확인한다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또 빅이벤트 기다리고 있죠. CES 2025. 앞으로 우리 시간으로는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전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CEO가 8년 만에 기조 연설을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시죠. 애플입니다. 지난 거래일 유일하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보합권은 지켜냈습니다. UBS에서 이번 12월 아이폰 16에 대한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 발송 대수까지 감소하는 수치가 드러났다는 부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메타입니다. 메타는 강보합권으로 장 마무리했습니다. LLM, 거대 언어 모델에 있어서 메타가 알파벳과 아마존보다 더 나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오픈소스 모델이긴 하지만 월간 7억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도 언급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섯 번째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역시나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체크해봐야 할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요. 자빌이 아마존의 주식 매입권, 워런트를 발행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100만 주 이상에 대한 매입 권리를 제공했다라는 부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역시 1.31%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JMP 시큐리티즈가 반독점 소송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를 냈습니다. 8월쯤 DOJ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우려가 반영된 모습입니다. 마지막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상승불 켜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800억 달러를 연간 투자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기술주 전반의 주가에 오름세를 보탰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라는 키워드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M7 기업 상황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중호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미증시 그래도 5거래일 그리고 6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이 산타랠리 시작과 끝에 산타가 다시 한번 등장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난 주말 미 증시 시원하게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빅테크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 지표도 상당히 고무적이었던 것 같아요. ISM 제조업 지수라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내에서 침체에 빠져 있다 할 수 있는 지표가 대표적인 게 ISM 제조업 지수인데 49.3이 나왔더라고요. 48.4에서 49.3으로 나오면서 경제가 이제는 바닥에서 탈피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특히나 신규 주문 세부 항목을 보면 52.5까지 올라오면서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라든지 전체적인 산업 생산의 선행 지표로서의 신규 주문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강한 탄력을 보여준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AI 관련 기업들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강한 투자 제시, 800억 달러를 더 규모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더불어서 젠슨 황의 이제 CES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CES에서의 키노트 그리고 AI 소프트웨어에서의 개발을 좀 강하게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빅테크 위주의 강한 상승이 지난주 후반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앞서 브리핑 때 보셨던 것처럼 M7 기업 상황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엔비디아가 CES 2025에서 이제 기조 연설을 앞두고 있다라고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저희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CES에서 이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어떤 기업이 어떠한 항목에 상당한 어떤 기대감을 심어줄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CES의 주요 주제가 크게 네 개로 보면 로봇, 네, 그리고 게이밍, 그 다음에 PC, 마지막으로 AI와 관련된 파이프라인 쪽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네 개에서 빅테크 아니면 빅테크 이외의 기업들이 얼마나 25년 내지는 25년 이후의 성장에 대해서 그림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냐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도 금요일에 미 장에서 조금 뭐랄까요, 고무적이었던 부분들은, 엔비디아가 이 CES에서 다시금 로봇을 뭐 제외하더라도, 아니면 로봇에서도 뭔가 이제 꿈을 줄 수 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까지 이 엔비디아가 한 3, 4개월 동안 좀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오면서 이제 AI가 반도체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비싸져 있는, 그리고 이제 GP 마진이 하락할 수 있는 엔비디아보다는 좀 뭐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확산이 되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CES를 앞두고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월가의 콜들을 좀 들어보면, 뭐 비싼 건 맞다. 지금 S&P 시장에서 한 20배에서 20배 정도의 어떤 S&P 시장의 PER인데 엔비디아는 30배가 넘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S&P보다 뭐 거의 50% 이상 비싸게 거래되는 엔비디아가 과연 이 성장성을 더 유지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차였는데, CES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올해도 엔비디아는 아마 한 50%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장성을 대비한 EPS, PER, 즉 PEG는 상당히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당한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내지는 반도체보다는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들이 많았지만, 아마 CES를 통해서는 또 엔비디아가 촉발시킬 이 반도체 그리고 AI의 기본 어떤 성장성은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게 지난주 금요일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라는 키워드가 사실 2024 작년도를 굉장히 뒤흔들었던 키워드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또 주말 사이에 들어온 뉴스가 하나 있죠. 그 AI 데이터 센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연간 8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럼 앞서 말씀해주신 엔비디아에 연결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서로 뭐랄까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 중에 하나가 이 마이크로소프트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면 또 엔비디아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고, 결국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뭐 아마존, 여러 가지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이제 1순위로 들어오는 게 데이터 센터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메모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AI와 관련된 성장성에 대해서 다시금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과연 빅테크들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투자를 25년에도 더 할까? 25년에도 더 해주면서 다른 기업들도 투자에 동참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까? 이런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왜냐하면 수익성이 과연 나오니?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수익성 안 나오는데 계속 돈만 투자하면 이거 과당 경쟁 아니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과소 투자보다 과잉 투자가 낫다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난해 중반의 얘기가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은 공급 주도의 시장이지 소비 시장을 바라보면서 가는 건 아니다. 일단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어떠한 규모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시장이 되었을 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투자를 해놔야 된다라는 게 미국 기업들의 특징이고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는 기술력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현금 흐름 등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적으로도 법인세 인하라든지 미국 내에 투자를 독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또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미국의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은 나오는 특징은 뭐냐면 시장의 매크로 이슈를 다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금리가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 지표가 ISM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와서 금리가 올라갔네. 이러면서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투자? 그러면 비용보다 금리보다 성장이 나올 수 있는데 예, 그러면서 시장이 오히려 아주 강한 상승을 갖고 가는 게 강세장입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나와서 가는 시장보다 기업들이 투자를 중심으로 하면서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은 그로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그로스가 나오면 후에는 이익이 나오고 EPS가 떨어지겠네 이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당장은 누군가한테 팔리는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누가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중요한 시대라서 2025년 아마 올해 내내는 아니면 짧게 상반기까지만 놓고 보면 계속 수요가 나오니 이런 내용 말고 누가 공급을 하니 누가 어디에 투자하니 누가 얼마나 자금을 잘 땡겨서 소위 말해서 땡겨서 투자하고 있니 이 뉴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800억 달러인가요? 800억 달러를 또 작년 넘어서 올해 회계연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2025년도에 회계연도에 투입하겠다라는 거는 또다시 AI 생태계에서 공급자로서의 어떤 선두 주제가 되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투자를 한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저희가 아는 거는 사실 챗GPT 이런 AI밖에 몸소 체험이 되질 않으니까 조금은 불안함도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가 투자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M7에서 AI에서 넘어가서 이제는 간밤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던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최근에 이 4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사상 처음으로 이 연간 인도량이 감소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는 항상 나왔던 건데 이 사상 첫 인도량 감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포트가 나왔다고 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좀 궁금했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로서의 가치를 최근에 반영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자율주행이라든지 넥스트 단계에 대한 기술에 대한 평가라고 저희들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의 판매량, 전체적인 전기 차량의 판매량에 대한 흐름이었다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오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줄어들고 있는 단계이고 사람들의 선택도 이제는 전기차가 마저 하이브리드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테슬라나 아니면 다른 어떤 미국의 기업보다 중국의 기업들이 상당히 싸고 빠르게 점유율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보기보다는 테슬라 중국에서 파는 물량들이야 하락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로컬 업체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그러면 이제 1월 달이 됐고 트럼프 정권이 됐을 때 보조금이 줄이더라도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가 어디냐? 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인도량이 줄어들었는데 테슬라 말고 다른 기업들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테슬라 말고 다른 기업들의 인도량이 더 빠르게 줄어들었다면 MS나 내지는 어떤 경쟁력은 테슬라한테만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뉴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FSD든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 어떤 프레임을 정부의 어떤 입맛에 맞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거나 내지는 정부의 입맛을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맛을 정부의 의도대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을 단순히 전기차의 밸류에이션으로 한다면 테슬라는 너무 비싸서 못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앤드 자율주행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의 흐름들에 대한 베팅이었기 때문에 인도량 지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TP 목표치가 올라갔다. 이 부분은 아마 좀 주가의 어떤 상승과 하락을 이 어떤 긴 흐름에서는 좀 같이 보지 못한 흐름에 대한 진단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까지 봐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테슬라 말고 다른 기업들도 볼 필요가 있다. 네. 네. 근데 최근에 테슬라의 1위 자리를 좀 위협한다라는 기업이 중국의 비아디잖아요. 네. 또 테슬라의 목표 주가 상향뿐만 아니라 이 연간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중국으로의 판매 대수는 한 8.8% 정도 증가했다라는 수치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 같은데 비아디와 테슬라와의 경쟁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 로컬 업체는 로컬 업체로 남아 있으려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 뭐 정부의 중국 내에 전기차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전체 글로벌에서 전기차의 점유율이 올라오는 모습은 뭐 맞지만 네.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정말 미국과 다 합쳐서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저는 뭐 걱정스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테슬라한테는. 왜냐하면 테슬라는 미국 내에서의 이 지위를 가져갈 수 있는 문제이긴 하니까. 다만 이제 이 전기차와 관련된 이런 중국의 물량 공세들은 아마도 미국 이외의 지역에는 상당한 아픔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네.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하락하겠죠. 네, 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전기차의 가격 인하가 떨어져야 되고 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부품이 뭐 배터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가격이 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LFP의 어떤 이러한 약진은 다시 또 NCM 계열의 안 좋은 뉴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테슬라나 미국의 어떤 정확한 밸류체인이 있는 그런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와 조금은 상대적으로 낫겠지만 네. 중국의 이런 BYD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의 상당한 물량 공세는 한국 시장에는 조금은 이 마진의 하락이나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와 비아디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M7 기업 가운데 또 하나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애플이 7개 기업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뭔가 뚜렷한 호재성 이슈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 올라가면서 시총 4조 달러 돌파한다 하다가 아이폰 16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이전에 한번 기억해 보셨지만 이제 M7이 올라갈 때 그나마 조금 소외되었던 두 종목이 사실 이제 테슬라와 애플이었어요. 네. 일단 두 기업은 나머지 이제 기업과 달리 공급 주도로 B2B나 공급 주도로 투자하는 기업들하고 달리 테슬라와 애플은 B2C 형태가 많았잖아요. 네, 네. 소비자가 사줘야 되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긴축 국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애플과 테슬라가 만들어내는 전기차와 스마트폰의 수요가 당연히 떨어지는 구간이었었어요. 그죠? 네. 근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는 이제 판매가 둔화되는 건 맞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다음 단계를 짚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주가의 상승이 다시 나타났던 거고 애플은 그러면 지금 수요가 둔화된 상황에서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수요가 둔화된 상황에서 넥스트 단계가 뭐냐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넥스트가 뭔지가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이를테면 AI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정말 괜찮다. 이런 소식을 내어주면서 계속 판매량이 늘어나는, 즉 점유율이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AI 탑재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꾸려갈 그 점유율이 늘어나는 걸 본다면 애플을 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중국에서의 매출을 바라보기에도 여기서 조금 나온다고 해서 크게 성장성이 나온다는 건 아니고, 글로벌리 보면 또 PC나 스마트폰은
성장이 둔화되는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런 성장이 둔화되는 사이클에서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으려면 새로운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주면서 소위 말하는 침투율을 빠르게 갖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가 침투율을 보여주듯이 네네. 이제는 스마트폰이 기존의 2G나 옛날 그 핸드폰에서 침투율을 보여주면서 성장성이었잖아. 네. 이제는 이 스마트폰에서 다른 어떤 이 어플리케이션 킬러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애플이 당장은 다른 기업들처럼 막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뭔가 한 방 해줄 킥이 그렇죠.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뭔가 킥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사업의 다각화를 보여주면서 우리 이것도 할 수 있어요라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사실 테슬라로 좀 돌아가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네. 테슬라도 이 그록에 대해서 출시 계획을 밝히기도 했죠. AI 네. 챗봇. 네. 결국에는 애플이나 테슬라나 다른 기업들이나 다 올해도 AI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그록이 출시 지연에 대한 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가 나오기 전에는 항상 이제 말이 많죠. 뭐 네. 엔비디아도 블랙웰 나왔을 때 이게 수율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개발 단계이고 이제 실현이 조금씩 되는 단계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옥신각신하는 부분들은 많죠. 네. 많고. 근데 이제 그게 나왔을 때 결국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제 비슷한 모델로 갖고 가는 방향이거든요. 본인들의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 생태계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생태계에서 단순하게 보면 이제 비이클, 자동차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하나씩 다 있는 거고 애플은 사람들한테 스마트폰이 하나씩 다 있는데 네. 근데 그 안에서 모든 컨텐츠를 내가 제공한다라는 식의 방향성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어떤 기술을 만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이제 고도화된 어떤 시스템까지 가고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면 그 안에 이제 사람들한테 챙겨줄 수 있는 컨텐츠는 엄청 무궁무진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엔터테인먼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엄청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되면 또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뉴스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구현이 되는지 이런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좀 뭐 사이드적으로서는 아직은 뭐 좀 시간이 이르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곧 출시가 되면서 테슬라가 만들어간 생태계의 레벨을 한 단계 더 높여주는 이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네네. 이슈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난 금요일장에는 기분 좋게 반등을 보여줬잖아요. 3대 지수 모두 뭐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면서 산타랠리가 시작될 때는 와 산타 왔다라고 하다가 중간에는 갔나? 하고 살짝 시들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시 얼굴을 비쳤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번 저녁에도 우리를 다시 한번 찾아오는 미 증시 우리는 어떻게 또 예상을 해보고 어떤 대응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오늘 저녁에 미 증시는 뭐 동일하게 지표들이 좀 월 초반이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데 지난주 후반에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어요.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고 그게 50 이하이긴 하지만 바닥을 통과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나아질 수 있다. 라면서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나아지게 되면 한국의 어떤 이익 증가율이 조금은 돌아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호적으로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데 오늘 저녁에 나오는 지표 중에 하나는 이제 서비스업, 네.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인데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의 의지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비스업이 굉장히 강하게 되면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 있냐. 달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아마 지난주 후반에 미국의 빅테크와 반도체 강세 더불어서 ISM 제조업 지수가 리바운드 나오면서 드디어 우리 기업들이 이제 조금 아픔에서 벗어나나라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오늘 저녁을 지나면 ISM 제조업 지수가 너무 잘 나와버리면 연준이 긴축의 스탠스가 조금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긴축이란다. 인하에 대한. 네. 왜냐하면 제조업 지수도 돌았지. 그리고 서비스업도 둔화되기보다는 오히려 확장을 가게 되면 금리 인하 속도를 더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2년물이 한 4.28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인데 거의 한 차례 내리는 것만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그러면 오늘 저녁에 넘어갔을 때는 달러가 움직이는지 잘 봐야 되고요. 네. 금리가 생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 때문에. 근데 더불어서 같이 나오는 게 리사 쿡의 어떤 연설인데 네. 아마도 이제 중립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립금리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중립금리는 왜 올라오느냐? 제가 차트도 하나 가져왔지만 성장성이 계속 높기 때문이에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성이 높다 보니까 중립금리라 하면은 이거죠. 이 정도 금리면 뭐 실업이나 어떤 고용이나 이런 게 좀 뭐랄까 밸런스가 맞아지는 그런 수준이기 네. 때문에 연준에서도 이 중립금리를 보면서 이 기준금리를 조정하거든요. 네. 근데 중립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립금리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들의 이런 투자들, 이런 투자들이 발생하면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투자를 했어.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소위 말하는 여기에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버티고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동반돼서 들어오는 이슈는 달러화가 생각보다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걱정을 했었던 미국만 또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탄력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지, 내일 넘어가서 탄력이 더 이어지려면 서비스업이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예상으로는 조금 더 확장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서비스업 PMI가. 그렇게 되면 미국의 서비스업이 아직도 좋다. 그렇게 보면 연준에서 1월은 뭐 거의 동결일 것 같고 올해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지금 2번 정도는 그래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인데 원래는 더 예상인데 이제 12월에 FOMC 이후에 점도표에서 연준이 2번으로 좁혀놨잖아요. 네네. 이 2번도 한 번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올해 저녁으로 넘어가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PMI를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업 PMI 오늘 저녁에 나오는 지수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서비스업 PMI랑 그 달러화 강세랑 같이 움직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둘은 그럼 어떤 관계가 있어서 움직이는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서비스업이라는 게 이 소위 말해서 미국은 소비가 70%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서비스업이 움직이게 되면 서비스업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를 잘 생각해 보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게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의 비중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서비스업은 약간 뭐 소호도 있고 아니면 자영업장도 많고 아니면 중소기업도 많고 네. 그렇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비스업이 일어나게 되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이 차를 타고 여기저기 가면서 그 서비스업과 관련된 매출을 일으켜줘야 돼요. 그만큼 서비스업이 좋다라는 것은 미국 내에 경기 활동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뭐 미국의 경기가 아주 안 좋아졌을 때 제조업이 바닥을 치잖아요. 그럼 네. 제조업이 좀 괜찮아졌어. 그러면 순차적으로 서비스업이 좋아지는 사이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안 좋을 때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면서 금리 내려준 것 같고 제조업체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고용이 되고 고용하면 소비가 되잖아요. 네. 이 사이클 때문에 금리 내렸던 사이클이 소비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이 돼요. 근데 이제 팬데믹 때는 이게 약간 어그러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 수준에서만 해석을 하더라도 서비스업이 좋다라는 거는 미국의 경제 활동, 미국의 고용 활동이 아직도 여전히 괜찮다. 네. 그리고 내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온다? 야, 그러면 금리를 굳이 이 상태에서 내려줄 필요는 없겠네라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금리를 더 내려버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비스업 PMI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폭락을 한다 이게 아니라 그동안 긴축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살짝 둔화되고 제조업은 살짝 올라오는, 이게 제일 나이스한 국면일 텐데 제조업은 이제 바닥에서 좀 돌고 있는 건 맞는데 서비스업이 엄청나게 이 강한 포지션을 유지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건 이거죠. 그러니까 좋은 상황은 미국은 제조업도 올라가고 소비도 되고 이런 고용도 되다 보니까 미국은 성장이 나와. 네. 근데 달러가 굉장히 강해져 버려. 이렇게 되는 거고. 안 좋게 보면 이제 제조업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서비스업이 너무 강하니까 금리를 못 내려. 네. 근데 밑에 안 좋았던 기업들이 이제 조금 숨통을 트였는데 금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 제조업의 회복 강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완만하게 서비스업이 조금은 둔화되는 사이클이 올해 상반기는 나와주는 게 네. 시장을 위해서는 좀 올바른 내지는 괜찮은 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오늘 저녁에 나올 지수가 확인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에 꼭 서비스업 PMI 다 같이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말씀해 주신 이슈를 토대로 이제 곧 개장을 앞두고 있는 국내 증시 힌트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미증시 미국 기업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국내 기업도 찾아주신다면 어떻게 찾아주실까요? 일단 오늘 우리 증시는 뭐 반등을 하겠죠. 네. 지난 주말에 좋았고 특별하게 이제 주말 동안에 국내에 고유의 뭐랄까요, 정치적인 변수나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눈이 많이 왔던 것 빼고는 뭐 시장을 크게 흔들 만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고, 일단 ISM 제조업 지수 내에서 신규 주문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수출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업종 중에 미국으로의 수출이 괜찮은 업종들은 좀 시장을 받쳐주는 내용들을 할 텐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AI나 전체적인 투자이기도 하지만 이 전력 시스템을 조금은 효율화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부족하거나 낙후되어 있거나.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제가 조금 눈여겨보고 있던 게 에너지 기업인데 뭐 컨스텔레이션이라는 기업이긴 합니다. 뭐 참고 삼아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이 미국의 연방정부하고 향후 10년간 한 연 100만 메가와트 이상의 전력 공급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정부가. 네네. 그러면 이런 미국의 정부가 또 도지가 있잖아요. 네. 효율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거 그리고 에너지 기업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우리한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미국 내에서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을 보자. 이를테면 뭐 저희 뭐 관심 종목이긴 한데 뭐 경동나비엔 같은 게 있어요. 오, 네. 예, 아시죠? 그 경동나비엔이 그 브랜드는 뭘 만드는지 잘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 알죠, 미국 알죠. 내에서 캐파도 많이 증설을 했고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HVAC라 그래서 그냥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뭐랄까요?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히트 펌프라 그래서 계속 그 미국에서의 어떤 그 온수나 내지는 난방이 필요했을 때 제공되는 열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네. 일종의 이것도 친환경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기업은 정부와의 에너지 어떤 그 공급의 체결이긴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에너지 쇼티지인 상황이다. 에너지 쇼티지가 무슨 상황이냐?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서 거기에 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야 되고, 그리고 각 가정마다 아니면 주마다 낙후화되어 있고 부족한 전력이 시스템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히트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고,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정받았을 때 그 기업들, 말씀드렸던 기업들은 생각보다 잘 버텼어요. 네. 그래서 올해의 좀 작은 테마이긴 하지만 눈여겨봐야 되는, 그리고 지금 겨울이니까 네. 그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콘스텔레이션까지 만나봤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 연초부터, 지금도 연초이긴 하지만,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CES 2025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네.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는데 내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여기에서 어떤 점을 또 눈여겨봐야 할지, 역시나 AI가 정말 메인이 되는 건가요? 그러겠죠. 네,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어떤 네. 얘기를 해줄지, 네. 뭐 성장에 대한 얘기, 블랙웰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최근에 약간 그 브로드컴하고의 관계에서 그 ASIC 그 뭐죠? 주문 특화 칩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좀 뭐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같이 이제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도 그런 주문 특화 칩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아마 공급 주도에, 그리고 이 젠슨 황이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로봇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확산을 시킬 것 같거든요. 당장 네. 엔비디아가 로봇하고 연결되는 건 크진 않지만, 어쨌든 테크놀로지 안에서, 그리고 CES라는 지금의 큰 틀이 로봇과 AI거든요. 물론 네. 중간에 PC라든지 게임도 있지만, 그럼 로봇과 AI의 접점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아이디어들을 상당히 많이 찾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로봇이 확산된다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처럼, 네. 그런 식의 연결고리를 아마 CES에서는 많이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역시 CES에서도 AI 그리고 로봇까지 주목을 해봐야겠는데요. 연초에 우리 시장 시작할 때 로봇주가 정말 큰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 CES에서도 놓치지 말고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국 증시 이야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